번째 상담 케이스는 이것도 굉장히 좀 흔한 케이스인데요. 그쵸, 너무 너무 우울합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흔한 케이스란 건 너무 우울한 거야. 대체 맞아요. 학교가 사회에서 뭐길래 이런 케이스가 이게 흔한 케이스냐? 이게 우울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근데 많죠. 일단 읽어드릴게요. 아이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씨름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짜증도 나고 저녁에 이야기라도 좀 하려고 하면 짜증만 내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어째야 할까요? 이게 이제 고민이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라는 그쵸. 게 이제 가장 큰 함정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킨다라는 중요한 자, 근데 이 아이들, 그러니까 대놓고 학교 가기 싫다고 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네. 요런 상황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은 정말 부지기수 내지는 뭐 거의 뭐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한 7, 80%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좀 심한 케이스로 네. 학교를 아예 가기 싫어 라는 정도까지 이 아이는 가 있는데 대표님이라면 이 부모님께 좀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너 왜 학교 가기 싫어? 왜? 이유를 얘기해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싫은 데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나 아니면은 교육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봉착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지향하게 되고 회복력이 낮다 보니까 피하려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신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반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가 그 항상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쵸. 누구나 가야 하는 통일된 그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항, 그러니까 부모 내지는 사회 내지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반항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케이스랑 뭐 동일한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관찰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얘가 학교 가기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해요. 일요일날 조기 축구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잘 일어나. 깨운 적도 없고 말 건 적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바짝 일어나서 바짝 나가. 중학교 2학년들도 조기 축구를 하나요?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빨라요. 요즘은 조기 축구가 중학교 글쎄요. 제가 제 세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뭐 축구에 게임을 얘기하면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 동호회를 한다. 새벽 4시에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접근 방법에서 한번 평가를 아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평가라기보다는 관찰을 해서 그 아이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네.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뢰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다라는 이유는 내가 부모님한테 청소년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의 의사 전달이 계속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통제당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거꾸로는요. 본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압도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미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은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맹목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건 잘못됐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이분도 고민이시겠지만 저희도 고민인 게 저도 고민인 게 이게 이미 이 상태 아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니까 네. 그래도 그때까지는 부모하고 대화가 돼. 그렇죠. 그렇죠. 대화도 되고 이렇게 막 뭔가 관계가 이렇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막 그렇게 막
적진 것 같은 정도까지 안 가 있는데 그쵸. 이때에는 이미 부모하고 아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꼬였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부모가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는 한국 아이들, 한국 청소년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다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관계가 결국엔 무너지고 아니면 원 상태로 복귀가 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냐의 차이는 그냥 두 글자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신뢰를 쌓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야 내가 신뢰를 주는 건 아이를 무조건 믿어주는 거야, 무조건 따르는 거야, 아이가 하는 말 무조건 믿을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본인 아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 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또 상황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뢰가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난감한 문제예요. 제가 요 정도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다고 보는데 부모님이 바뀌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아. 특히 이게 관계 속으로 싹 세팅이 되면 그 관계 안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그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부모의 이 프레임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한 발짝도 그 밖으로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드리면서도 참 그런 것이 한번 노력해 보셔라. 롤은 절대 이게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은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약장사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이제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를 네, 그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그러니까 멘토든 그쵸. 조언자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모들도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날 때부터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 부모가 된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부모가 될 자질과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맞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리도 맞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겪어보고 하지만 막상 또 저는 애가 없지만 이제 곧 애가 태어날 텐데 애 아빠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이걸 객관화 시켜주고 바깥에서 봐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존재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나의 아주 기가 막힌 5천만 분의 1 나는 그런 5천만 명 중에 한 명일 거밖에 아닌데 그 사람의 자기 주관으로 아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데 글로 가고 있는 걸 본인도 모르고 모두가 모른 채로 그냥 그것이 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조력자라는 의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외부 조력자 한번 가서 만나고 나면 해결이 되는 거야?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외부의 조력자하고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멘토.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얘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운더리 안에 누가 있는지, 어른인지 동년배인지 친구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본인이 스스로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외부의 조력자한테 분명히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는지를 꼭 한번 이야기 나눠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신뢰 관계가 쌓여서 아이가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이 아이가 변화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1년 2년 동안 변하지 않아서 아니면 뭐 14년 동안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냐? 가능합니다. 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부모님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변하지. 제가 걱정하는 건 부모들이 안 변하는 부모님들이 변하지 부모들이 안 않더라도 변해. 부모님들이 변하는 것보다 변할 마음가짐을 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본인이 변할 자신이 없으면 그 외부의 조력자에게 조력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그것까지 거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아이가요. 저희 이제 대안학교를 할 때도 이거는 한국의 대안학교건 외국의 대안학교건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담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멘토, 코치, 뭐 튜터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사람이 있어. 정해진 아이마다. 근데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어떤 이슈가 좀 생겨.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슈가 생겨. 그러면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서 여기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봤더니 아이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나 그러면 전체 교사들이 다 같이 그 문제를 갖고 토의를 합니다. 왜? 나는 또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교사들이 같이 봐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못 본 관점에서의 그분이 봤던 관점들, 어떤 시간,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는 모습 등등을 막 붙여서 아이의 상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아이와 뭘 해보자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놓고요. 아이를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본인이 옳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같이 들으실 준비를 하고 주변에 없다면 찾아내세요. 맞아요. 그 조언해주고 조력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같이 듣고 내 말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절대 옳지 않다라는 전제를 항상 두고 아이랑 얘기를 해달라.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 중에는 가장 큰 게 부모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뼈저리게 우리가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보통 말씀을 하실 때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아이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아이가 이해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엄마 말이니까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들어봤을 때 이게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에 비춰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네 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학교에서 많이 쓰는 격언 중에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마을의 여러 사람들, 여러 구성원과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아이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 그룹이 있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죠. 이게 예전에 무슨 대가족 사회 그리고 부족 사회일 때나 이게 가능했지. 현대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 뭐 아파트 옆에 사는 뭐 아줌마가 뭘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뭐 맞아요. 아니잖아. 안 돼. 학교에 가면 선생님 딱 한 분 계신 거고 집에 오면 나밖에 없어. 이 아이를 누구랑 같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상황이고 내 잘못이 아니고요. 현재가 그런 상황이니 더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룹들, 사람들, 연관된 조력자들을 찾아내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아이가 학교를 극도로 가기 싫어할 때 여기 몇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그쵸.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그쵸. 하는 종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은 절대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지켜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모님 느끼시잖아. 미치도록 싫어한다 애가. 가출을 한다 막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이럴 때는요 다른 종류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있건 선생님과 사이에서 있건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를 안 가는 걸로 아이가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은 쪽팔리고 중학교 2학년 남자이면 그렇잖아요. 쪽팔려서 말은 부모님한테 못하지만 그렇다라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무작정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철이 중요한 거고 네. 그 관찰을 통해서 꼭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본인 자식은 본인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제일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사례까지 네.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재밌는 실험들 한 꼭지씩 제가 이제 얘기 드릴 텐데 그 얘기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